자, 3회차 3번 문제입니다. 문법 문제고요. 계속 이제 약한 게 계속 이렇게 터져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건 뭐 아직 이제 아직 11월 달이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를 덜 해서 그런 거라고 보고, 암기한 권교를 하시면, 암기한 권교 문법편을 하시면 이건 확실히 잡힙니다. 꼭 암기양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정답률이 지금 40%가 나왔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자, 서툴었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준말 있죠. 서투르다, 머무르다 이런 것들, 서투르다, 머무르다, 가지다. 얘는 이제 의가 줄어들면, 의가 없어지면 서툴다가 되죠. 그리고 이제 머무르다 같은 경우에도 머물다가 되죠. 가지다, 갔다가 되고, 자, 그 다음에 디디다, 딛다가 되죠. 요 네 가지는 꼭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요 네 가지에다가 거기다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이렇게 서툴었다 안 됩니다. 서툴렀다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서툴었다 하면 틀린 거고, 얘는 서툴렀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붙으면 안 되죠. 이렇게 써야 됩니다. 갔다도, 자, 이걸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쓰면 틀린 거고, 이걸 가져라고 쓰셔야 됩니다. 내가 디뎌보았다 안 되죠. 내가 디뎌보았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즉 모음으로 시작하는 이런 어미를 쓰시면 안 된다. 1번 틀린 겁니다. 2번, 자, 이렇게 을이 있는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내가 소란을 하면 피우다가 와야 된다. 피우다. 소란 을이 왔으니까 피우다가 와야 되고, 자, 나를 세다, 날을이 오면 세다가 오면 안 되고, 세우다, 흔히 나를 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되고요. 자, 을이 왔으니까 세우다 와야 됩니다. 우가 와야 되고, 날이 또는 밤이 이렇게 하면 음이 날이라고 오죠. 그래서 이렇게 이가 왔을 때는 우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이가 왔을 때는 우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2번도 틀린 게 됩니다. 3번이 맞죠? 자, 파이었다. 이게 앞에 게 줄어들면 패였다가 되죠. 그리고 가운데 게 줄어들면 파였다가 됩니다. 한글 맞춤법에서 기출로 열심히 배우죠, 그죠? 암기한 공부에서 그대로 배우는 거니까 꼭 알고 계셔야 되고, 되뇌이다에서 이 빼고 되뇌다가 맞죠. 헤매이다 안 되고 헤매다, 설레이다 안 되고 설레다. 최근에 나왔던 게 손이 끼다, 기계의 손이 끼다, 기계의 손이 끼다, 이건 둘 다 쓸 수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줄어들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이가 원래 끼다가 맞고 거기서 이 겹쳐서 줄어들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맞는데, 손이 끼다, 손이 끼다 이런 것들은 맞는데, 자, 이렇게 되뇌이다 이런 것들은 안 된다라고 저희가 배우죠. 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놓친다. 특히 1번 같은 것들이 옳다라고 하시면 요거는 기분이 부족하고, 암기항에서도 2번 연속으로, 연속까지 아니죠, 띄엄띄엄 해가지고 2번이나 강조하는 거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3회 8번 문학 문제도 한번 볼까요? 희곡 문제 좀 70%의 정답률입니다. 자, 이제 희곡 같은 거는 우리 이제 전형적으로 좀 알고 있는 작품들 위주로 좀 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낯선 작품이 나오면 어렵게 출제를 못해요, 희곡 자체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작품들 위주로 출제를 하는 거고, 그걸 이제 잘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캐치하시면 문제를 맞힐 수가 있죠, 그죠? 자, 8번 문제 보시면 이게 이강백의 결혼이죠. 여자 얼굴을 외면한 채 걸어나가고, 하인 서서히 그 무거운 구두발을 이끌고 남자에게 다가오고, 남자는 뒷걸음질 친다. 자, 그러면 하인을 기피하는 거죠. 그는 마지막으로 절규하듯이 여인에게 말한다. 덤, 난 가진 것 하나 없습니다. 모두 빌렸던 겁니다. 근데 덤, 당신은 어떻습니까? 자, 그러면 덤이라고 하는 건 흐름상 여자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게 낯선 작품을 바라보시면 이렇게 내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나는 다 빌렸다. 그리고 당신 어떠냐? 당신은 가진 건 뭐냐? 무엇이 정말 당신 거냐? 자, 그러면 무엇이 정말 당신 거냐라고 하는 말은 당신 건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 뭐다? 다 빌린 거다. 요런 얘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말을 들어보시오. 그럼 당신 나를 이해할 거요. 내가 당신에게 넥타이를 빌렸을 때
그때 내가 당신 물건은 어떻게 다뤘었어? 마구 했었어? 어딜 망가뜨렸어? 아니요, 그렇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빌렸던 거니까 소중하게 아꼈다가 되돌려 드렸지요. 누구한테 말한 겁니까? 남성 관객에게 말해요. 이렇게 관객에게 넥타이 빌렸는데 그거 내가 빌렸다가 내가 다시 줬잖아 라고 하는 거, 이런 얘기들이 우리가 소위 뭐라고 하죠?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무너졌다.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무너졌다. 아이고, 이게 그 틈으로 가면 안 써지더라고. 이게 무대와 객석의 경계 사라졌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몰입감을 좀 없애버리고 약간 뭔가 사고 판단해야 될 것들을 좀 강조하죠. 자, 당신은 내 말 들었어요? 여기 증인이 있습니다. 자, 그럼 증인 누굽니까? 하면 바로 요 흐름상 관객을 얘기한다는 거죠. 이 증인 앞에서 약속하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당신을 빌린 동안에 아끼고 사랑하고 그랬다가 언젠가 그 시간이 되면 공산하게 되돌려 줄 테요. 내 인생에서 당신은 나의 소중한 덤입니다. 덤덤 댄스를 쳐야 될 것 같은 느낌. 자, 여기서 이제 덤이라고 하는 게 이제 빌린 거다. 내가 갖고 있는 거에다가 하늘이 나한테 빌려준 거고, 그럼 이 빌린 것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다? 소중히 대해야 될 것이다. 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뒤에 이제 내용들을 보시면 결국에는 이제 사랑을 허락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1번에 남자는 여자를 덤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거 맞고, 상징적 의미 이런 것들은 100% 정답이죠. 뭔가 그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니 이러면 이제 그때 따져봐야겠지만, 어떤 거든 상징적 의미가 문학에서는 들어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달라고 말씀드리죠. 상징적 의미가 부여되지 않았으니까 틀렸어요. 이런 것들은 제가 문제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만들면 큰일 나죠. 2번에 남자는 관객에게 말을 건네요. 있죠. 그래서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방금 체크를 한 요 부분입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방금 체크했던 요 부분, 요 부분 얘기하는 거고. 3번에 자, 남자는 관객을 증인으로 내세워 여자에 대한 사랑을 맹세하고 있다. 여기 좀 어렵죠. 그러니까 흐름상 여기서 보시면 여기 증인이 있습니다 했을 때 이 증인이 이제 남성 관객이다. 요거 이제 맞히는 게 쉽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항상 말하고 있는 사람을 바탕으로 자꾸 연관을 시켜줘야 돼요. 이 연관시킨 연습이 바로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문학에서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남자는 의문형 방백을 활용해서 관객들에게 소유에 대한 고찰을 유도하고 있다. 자, 의문형 방백이라고 하는 게 뭐죠? 이게 다른 인물이 들을 게 아닌 거, 다른 인물을 못 듣게 하는 거. 근데 여기 보시면 자, 무엇이 정말 당신 겁니까? 하고 이 여자한테도 한번 얘기했고, 남성 관객한테 이렇게 막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말을 합니다. 뭡니까? 뭐라고요? 내 말 들었어요? 내가 방금 여기까지 이 남성 관객한테 했던 말을 들었니? 요 얘기고. 그러면 방백이라고 하는 게 다른 인물은 못 들어야 됩니다. 다른 인물 못 들어.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 남자의 대사는 여자도 충분히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로 얘기한 거라서 방백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걸로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회차 20번 문제인데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7, 80%대의 정답률이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앞부분에는 비문학 문제 너무 어려운 것들을 좀 뺐어요. 50%짜리 정답률의 문제도 좀 많았었는데 그런 걸 다 교체하면서 난도 조정을 좀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장 학생들이 지금까지 비문학은 너무 깔끔하고 좋다, 잘 풀리니까 좋다라고 하는데 뒤에 이제 좀 눈물 흘리죠. 그렇게 눈물 흘리는 문제도 가끔 이렇게 풀어봐야죠. 쉬운 문제만 풀어서는 안 됩니다. 자, 다음 그래서 추론할 수 있는 것, 추론하는 거는 그냥 내용일치다 라고 항상 생각을 해달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골라라. 자, 무역은 국가 대 국가 간 물품을 매매하는 일을 말한다. 당연하고요. 일반적으로 무역은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만 경제적으로 발전하지 못한 국가의 경우 자국의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역 제한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자, 자국 기업 보호, 그래서 무역 제한 조치 이런 거 한다는 거죠. 무역 제한 조치의 방법으로 크게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이 있다. 그럼 이게 서로 다른 거다라는 얘기죠. 관세와 비관세 이렇게 표시해 놓고, 관세 장벽은 고율의 관세를 수입품에 적용해 해당 상품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관세를 부여하고 그래서 가격도 높게 만들어준 거다. 그쵸? 국내 특정 상품이 경쟁력이 없는 경우에 국내 기업 보호를 위해서 적용된다. 자, 국내 기업 보호. 이렇게. 반면 비관세 장벽은 관세 이외의 모든 무역 조치로, 그러니까 관세 빼면 다 비관세라는 얘기죠. 수입량을 억제하거나, 자, 그래서 수입량 억제 비관되고, 수출국의 수출업자나 수입국의 수입업자에게 위험이나 비용을 증가시키는 거다. 자, 그러니까 세금 매기는 거 빼고 비용 증가시키면 다 비관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결국에는 수입량을 줄이는 방안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관세 장벽에서 관세율의 결정 방법에 따라 종가세와 종량세. 자, 그러면 다시 종가세, 종량세는 관세를 얘기한다는 거죠. 관세 장벽.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관세를 종가세. 예, 그러면 종가세는 가격 기준이고, 종량세는 수입품의 중량, 용적 또는 개수 이런 거. 제하의 수량을 기준으로, 결국 이런 수량을 기준으로 수량이 중요하더라. 이렇게. 예. 세율을 화폐액으로 명시해 부과하는 관세이다. 이렇게 해당 물품의 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보호를 목적으로 한 목적 관세와 정부의 세입 증대를 위한 재정 관세가 있다. 오케이. 예. 목적 관세, 재정 관세. 가령 반덤핑 관세는 수출국의 자국 내 시장 가격과 그 다음에 수출품 가격 간 차액만큼 관세를 매겨 자국 기업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목적 관세다. 오케이. 자, 기업. 수입되는 영화용 필름에 1m당 5원으로 부과된 세금이니까 관세죠. 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진 관세. 가격 기준으로 매겨진 관세다. 이 뭐죠? 종가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응되는 반대말은 뭐죠? 종량세입니다. 종량세는 중량, 용적, 개수 뭐 이런 수량과 상관있는 건데 지금 미터라고 했으니까 이건 결국 뭡니까? 수량이죠. 수량당 5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뭐다? 종량세죠. 그런데 지금 기억은 종가세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따라서 기억은 틀렸다. 자, 니은 잔류 농약 허용치를 강화했다. 이거 세금을 내라는 거 아니죠? 농산물의 수입을 제한해서 그러니까 수입량 낮추는 거죠. 전형적인 관세 아니고 비관세 장벽이죠. 자, 그럼 결국에는 디귿만 정답이 되겠다. 그죠? 어차피 남는 게 하나밖에 없어서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수입된 제품의 관세를 부과해. 자, 그렇게 관세 부과하는 것은 자국기업 보호다. 보시면 자국기업 보호다라고 하는 말들이 자, 국내 기업 보호 이게 내무죠. 즉 관세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맞는 거다. 그래서 3번이 적절한 걸로 정답이 된다.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기니드 문제도 지금 뭐 최신 어떤 신유행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주고 훈련해서 가시면 됩니다. 이 기니드 문제에다가 논리 문제가 좀 섞여 있으면 굉장히 좀 어렵죠. 여러분 입장에서. 뒤에 보시면 그런 문제가 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어렵고 쉬운 문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풀어보면서 적응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수공무는 향계는 기출의 난도를 좀 지키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변수에 적응할 수 있게끔 가끔씩 튀는 문제를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우리가 출제를 하고 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실전 대비도 하시고 실력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